버리고 국가 보위와 헌법 수호를 거부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무능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이 정권을 우리는 심판해야 합니다. 제2민주화운동은 투쟁과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과 단체 모두 개인적, 조직적 이기심을 넘어서서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신념으로 연대를 이루어 함께할 것을 결의해야 합니다. 민족과 민중의 부활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다짐합시다. 우리 모두의 건설과 건설을 빌면서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청년들과의 또 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청년의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요.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청년인데 어쨌든 청년들의 이 어려운 삶의 문제 며칠 전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이 전국 곳곳에 청년들이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이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속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왜 중요할까? 우리들의 이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민주주의는 좀 어떻게 되어야 되나? 아무튼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부님께서 희끗희끗한 이 머리카락을 보이시지만 그 어떤 청년들보다도 요즘에 더 열심히 동분서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외치시고 있는데요. 그런 열정은 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저희가 오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도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쭤보는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신부님 앞에 모시고요. 지금부터 강연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가톨릭 사제로서 역사 현장, 세상에 뛰어들게 된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1974년 1월에 그 박정희 그 당시에 그 집권자가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를 이렇게 발동을 했는데 그 긴급조치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해서 이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유신헌법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해도 감옥을 가는 거예요. 헌법을 바꾸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서 이제 장준하 선생님, 백규환 선생님 또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막 구속이 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해 또 4월 3일, 다음 주간이 이제 4월 3일이 오잖아요. 꼭 만 41주년이 되네요. 올해가 2015년이니까. 그때 이제 203명이 구속이 되면서 이른바 민청학년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때.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목사님, 교수님,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특히 우리 가톨릭에서는 원주 교구장 지학순 주교님이 포함이 되셨어요. 근데 처음에 4월 3일엔 지학순 주교님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는 해외에 계셨거든요. 로마에 회합자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도 있고 이게 속도가 빠르지만 옛날에 타작이 수동으로 쳤을 때예요. 국방부의 그 문서가 보통 여성들이 이 타자 일을 맡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타자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소장을 타자를 치는데 공소 외 지학순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타자 치는 그 직원들 중에는 또 가톨릭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이제 우리 신부님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민청학령 사건 공소장을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계속 그 속에 공소외 지학순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 이제 원주교구에서 그걸 알고 로마에 계신 지학순 주교님한테 주교님 이거에 좀 민청학령 사건에 관련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당신도 이제 학생들, 청년들 도와준 일이 있으니까 짐작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귀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시다가 회합 끝나고 일본에 오셨어요. 동경에. 동경에서 이제 더 국내 상황을 이렇게 듣는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내에 끝날 사건 같지도 않고 또 귀국하지 않는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이 그냥 구속될 각오를 하고 귀국을 하셨어요. 그때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었는데 지금은 인천 영종도는 멀어서 탑승객이 안 보이지만 그때는 내리고 타는 분들이 이렇게 마중 나가는 분들이 보면 다 보여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내리시는 거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십 명이 나가서 지주교님을 마중으로 나갔는데 그 비행기에서 트랩에서 이렇게 내리는 건 봤어요. 지주교님이 이렇게 내리시는 거를. 근데 그 뒤에는 안 나오시는 거야.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게 무슨 일이 났구나 짐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안 결과는 비밀리에 이제 중앙정보원이 공항에 들어가서 지주교님을 납치해가지고 남산 중앙정보원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7월 6일이었는데 1930년 7월 6일 우리는 서울교구 신부들이니까 또 원주교구 일은 잘 몰랐는데 원주교구에 있는 신부님들이 서울에 와서 자기 지학순 주교님의 행방이 아무래도 궁금한데 구속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7월 8일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은 우리 성당에 미사가 있고 9일날 또 미사가 있으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9일날 미사를 다 하고 9일 저녁에 명동성당으로 갔어요. 우리 김수환 추기영님 계실 때인데 가서 이 지학순 주교님이 구속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교황대 사관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중앙정보부 남산에 끌려가 계신데 아무래도 이게 심상치가 않다. 근데 우리가 그때 30대 때였어요. 우리가 뭐 국가행정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싸워야 됩니다. 이게 공적 인물, 가톨릭의 교구장까지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불법 납치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많은 시민들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또 그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석방을 위해서 또 우리 지학순 주교님 석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2시간 대화를 했는데 그때 김수환 추기영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주교 중에 아무도 지학순 주교님의 구속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했을 때예요. 그런데 뜻밖의 우리 젊은 사제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선배 지학순 주교님의 동년배 사제들은 사고 자체도 조금 고루하고 또 지학순 주교님이 시골교구 교구장이기 때문에 이 서울교구를 무섭게 비판을 했어요. 서울교구 사제들은 문제가 많다. 너무 돈이 많다.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 막 이렇게 질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구든지 이렇게 비판하면 싫어하잖아요. 지주교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고, 이런데 뜻밖의 이제 우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지학순 주교님 석방 운동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기적적으로 또 어떻게 중앙정보부 차장, 그 당시에 차장은 김재규 씨였어요. 이분이 나중에 알은 이야기인데 박정희를 영향을 줄 사람은 이 종교인밖에 없다. 그래서 김수환 추경을 찾아와서 호소한 거예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선해가지고 7월 10일 저녁 6시에 명동성당에서 우리 전국의 주교님들과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모여서 미사를 복원하기로 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인사만 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윤공희 주교님과 미사를 잘 복원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만 하고 떠나가셨어요. 청와대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초대기도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분이 저녁 한 9시 반쯤 나온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뭐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초대기도 생각하고 이제 싸우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석방이 되니까 힘이 빠지잖아 그냥. 많은 분들이 흩어졌는데 그래도 남은 분들이 1000명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초대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의 청년 학생들이 감옥에 가 있는데 우리 주교님 한번 나왔다고 이 일을 멈추면 그것은 그 뜻이 진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우리가 인권 회복과 또 불의한 정권 타파를 위해서 시작한 것은 다만 지학순 주교님의 구속이 계기는 되었지만 그분 한 분만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다. 지금 수백 명의 청년 학생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분들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불의한 유신체제에 대해서 이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뜻을 모아서 계속하다가 이제 그해 9월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철 의원 이제 우리와 지금은 뭐 비슷하게 늙지만 그때는 제가 30대 후보들 20대 초반이니까 또 제가 신부니까 또 아무래도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을 이 세상 밖으로 역사 현장으로 이끌어낸 분들은 그 당시에 청년 학생들이었어요. 그분들을 보고 저희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40년 전을 회고할 때마다 우리를 역사 현장으로 이끌어낸 분들은 바로 그 당시에 구속된 민초학년 사건 관계자 청년 학생들이었다. 그 이면에는 하느님의 섭리가 계셨지만 우리 한국 역사 현실에서 청년 학생들이 우리 종교인들을 움직인 거다. 이렇게 늘 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70년대 때는 언론 탄압, 지금도 뭐 기계면밀하게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중앙정보부원들이 그냥 언론사마다 상주했어요. 신문 나오기 전에 중앙정보원이 이렇게 감시해요. 이렇게 보고서 이거 지워, 빼. 그럼 빼는 거예요, 그냥. 중앙정보원들이 아주 상주했어요. 각 대학도 다. 근데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때, 이렇게 기자회견하면 우리가 앞에 있고, 이렇게 기자들 앞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명동성당에 있을 때 그때 그때 이제 중부경찰서예요. 그때는 지금 남대문경찰서가 관할인데 그때는 중부경찰서가 관할인데 중부경찰서에 기자단이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맨 앞에 기자들 중에 대표가 계세요. 간사라 그래요. 간사가 일본말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뭐 그 용어가 아직 남아 있네요. 그럼 그분이 앞에서 이렇게 눈짓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뒤쪽에 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정보부원들이에요. 저희들이 가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선생님 어느 언론사에서 오셨죠? 그러면 뭐 KBS예요. 그럼 KBS 나가세요. 그냥 그 당시엔 동아일보가 괜찮았으니까 지금은 썩었지만 그러니까 동아일보사 베껴서 쓰세요. 그 다음에 어느 신문사에서 오셨어요? 서울신문사. 뭐 지금은 서울신문사 이제 민영이 됐지만 그 당시는 이제 국가 소유였어요. 서울신문사 기자 쫓아내고. 이렇게 우리가 중앙정보보다 쫓아내고 나서 기자회견 했어요. 물론 기자회견 끝나고 나자마자 즉시 그 사람들이 알지만 그래도 그 30분 기간 동안에 언론 자유를 우리가 지킨 거예요.
그 당시에 중앙정보본을 쫓아내고 기자회견 한 거는 저희들 뿐이었어요. 그 기자들이 막 긍지를 얻은 거예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기자들과 저희들은 연배도 또 비슷하고 우리가 조금 연배가 위였지만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분들이 요청을 해요. 우리한테 신문에 다음에 할 때 요 언론 자유 이런 것도 꼭 언급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아 자유언론 선언 그거 할 때 그게 언론 자유 때문에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가 계기가 된 거예요. 그해 9월부터 이제 사재단이 한 다음에 10월 달에 와가지고 전국에서 우리가 미사를 했어요. 그 당시 13개국 동시에 각 성당에서 동시에 하니까 그 동아일보 기자들이 그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언론사 사장하고. 이 전국적인 행사인데 이거를 일면에 머릿기사로 내든지 아니면 7면, 그 당시 신문이 8장이었어요. 7면이 사회면입니다. 이제 7면에 사진을 깃들인 머릿기사로 내라. 안 하면 우리가 파업하겠다. 그래서 동아 자유언론 수어 10월 24일에 그 선언하면서 파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서건석 기자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응암동 성당에 있을 텐데, 신부님, 우리 지금 오늘부터 파업 들어갑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이거 당신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동아일보 백지광고 때 앞장섰고 동아 언론인들, 동아 신문 기자들 그 3월 17일에 쫓겨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동아일보 기자들하고 40년을 같이 지내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데 그때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셨던 송건호 선생님, 한겨레 신문사 초대 사장이셨어요. 그분이 80년에 남산에 가셔서 너무 고문을 당하셔가지고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해직 기자가 된 거예요. 그분은 앞장서지 않았지만 편집국장인데 도저히 내가 같이 할 수 없다 사표를 내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이제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와서 언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이 독립운동사를 연구를 했대요. 일제차의 독립운동사. 독립운동사를 연구를 하니까 그게 바로 학생운동인 거예요. 이제 1919년 3.1 독립운동, 이제 지금 3.1 혁명이라고 그러자고 그래요. 작년서부터. 저도 민족문제연구소 일하면서 3.1 혁명. 그래서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왜 혁명이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한제국에서 고종이나 순종까지 대한제국이었잖아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선언한 게 3.1 독립선언서였다라는 거예요. 민국.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거는 혁명의 뜻이 있다. 마땅히 혁명이다. 이래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혁명이라고 그러자. 근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가 1919년 100주년 만에 2019년에 3.1 혁명절로 만드는 그 운동을 작년에 제창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배우니까 많은 걸 아는데 그때 3.1 혁명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학생들인 거예요. 일본에 유학했던 그 청년들이 일본에서 2.8 선언을 하면서 그 외국에서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나라를 빼앗겨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젊었던 유학생들이었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한테 핍박받으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주로 그 당시에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시작한 게 3.1 독립운동, 3.1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33일은 그냥 중국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읽고 나서 겁이 나니까 또 일본 순사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33인 중에 한용운 선생님하고 또 누군가만 빼놓고는 다 변절자가 됐어요. 정말 우리나라 그 보면 너무너무 그 역사가 아픕니다, 이제.
근데 그 당시엔 또 우리 가톨릭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사목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뭐 지방에서는 많이 우리 신자들 독립운동했고, 또 지금 원효로에 있는 성심여자고등학교가 우리 신학교였어요. 신학교에서 만세 소리를 듣고 학생들이 그냥 만세 들으면서 막 바깥에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때 만세 불렀던 학생들은 다 쫓아냈어요. 그분들이 일부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또 펼쳤습니다. 이제 그런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안타까운 아픈 역사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송건호 선생님이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 이건 곧 학생운동이다. 학생운동이 독립운동사고 또 독립전쟁사고 또 45년 이후에 민주화와 인권과 통일운동 과정을 보더라도 다 주역은 청년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되돌아보니까 지금은 이제 체력이 딸리잖아요. 20, 30대 젊어야지 뛰지. 이거 70, 80대 이거 뭐 힘도 없고 누가 밀면 쓰러지고 뛰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도 저도 요새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밤기차는 못 타요, 제가. 아도 12시 전에 와고 1시에 어떤 때는 2시까지 올 때 있지만 얼른 자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밤기차 타고 전국을 다녔거든. 그때는 KTX도 없었잖아요. 여기서 부산 가려면 8시간, 9시간 걸렸을 때예요. 그래도 서울에서 기차 타고 부산에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젊음이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젊음이 은총이고 힘입니다. 이제 송건호 선생님의 말씀대로 독립운동의 주역이 우리 청년 학생들이었고 또 민주화의 주역이 청년 학생들이었고 통일운동의 주역도 청년 학생들이었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삼는 주역들이 청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우선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 오늘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저희 요 위에 이제 정의원 사재단 사무실이 있어요. 그 광장 건축 사무실 4층에 있는데 거기 이제 또 삼목연구원 기쁨과 희망 삼목연구원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가끔 거기 나와서 일을 하는데 지난해 1월 16일인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7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분들 부인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가 이제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할 때인데 좀 구명운동 서명을 해달라고. 제가 조금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뭐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나쁘게 보도가 되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쏙 자신이 없어서 멈칫했는데 그 순간에 40년 전에 사건이 떠오르면서 인혁당 관계 8분이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딱 떠오르면서 야 내가 신부인데 이렇게 억울하다고 해서 와서 호소하는 사람이 청을 못 들어주면 그건 뭐 신부냐? 그런 꾸짖음과 함께 또 40년 전에 그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냐. 그때 그 열정을 다시 뿜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 서류를 받아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동료 사제들에게 서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용 좀 물어보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이제 수요일에 한신대학교 예비당에서 문익환 목사님 20주기 추모 예배가 있었어요. 지난해가 20주 20년이었거든요. 거길 갔는데 그 오전에 만났던 그 엄마들이 거기에 또 와 계신 거예요. 서명 받기 위해서.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외면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서명을 안 해요. 그러니 그분들도 쑥스럽고 저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한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추모 예배 시작될 때 같이 기도하면서 제 차례가 왔어요. 제 차례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오신 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문익환 목사님 추모 예배에 오면서 지금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좀 여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가신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과 7명 형제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 부인들이 서명운동을 지금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계시네요. 그 외면해야 됩니까? 그 구명운동에 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여쭸더니 문익환 목사님이 이렇게 탁 치면서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그 서명에 응해야지. 그 남재준 국정원장 불의한 악마 같은 자가 조작한 사건인데 그거 응해야지. 40년 전 박정희 유신 때 조작했던 사건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러고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제가 대답을 드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목사님의 말씀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저 엄마들의 청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가실 때 거의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힘이 났고 그 엄마들도 힘이 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석기 가족들을 이렇게 제가 만나니까 누나들 그 작은 누나 한 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국방부에 아주 훌륭한 정보 무슨 기획관인가 아주 공무원이었어요. 아주 유능한 인재였어요, 여성으로서. 근데 이석기 의원이 90년대 감옥 가는 바람에 기무사 보안사에 늘 끌려다니는 바람에 병이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일찍 죽었어요. 40대인가 이렇게. 아주 비참한 죽음인데 가족들 또 부인은 또 이혼당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애 데리고 가고. 근데 그분이 가톨릭 신자예요. 또 어머니가 열심히 하셔요. 누나도 또 큰 누나도 열심히 하고. 제가 신부니까 그런 인연 때문에 또 구속된 분 중에 3분이 또 가톨릭 신자라고 그래요. 그게 더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얼마 지나니까 잘 아시는 대로 통합진보당 해산 신청을 법무부 장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이 법한 사람들이 원래 고립이었으니까 골빈자들이 뭐 하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한참 지나가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산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작년 7월인가 법조신문, 법조인들이 보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예측 기사가 나왔는데 5대 3대 1로 예측이 됐대요.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그 중에 5은 아주 구제불능 수구꼴통이고 셋은 또 중간쯤은 아마 기권할 정도의 사람들이고 한 분이 분명한 반대 의견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5대 3대 1로 부결되면 뭐 다행이니까 원래 3분의 2니까 6대 6명이 있어야지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그렇게 지내는데 8월, 9월, 10월, 11월쯤 되니까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불안하다고 12월 3일인가 효창공원에는 백범기념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위한 연석회의, 원탁회의가 있었어요. 몇백 명이 오셨는데 오신 분들은 한 150명이고 또 실무자들까지 많이 오셨는데 근데 모든 분들이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당이 이런 사적인 이유로 해산당하면 안 된다. 또 헌법에서 공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조항은 해산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공당을 보호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설정된 헌법 조문이다. 이런 설명들을 하면서 모두 다 해산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쯤에선가 또 정윤회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이야기가 이 정윤회 사건을 좀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불길한 소식들을 자꾸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12월 17일쯤 가니까 19일에 통합진보당 그 문제의 그 결정일, 기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전인 12월 17일에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원탁회의 2차 모임을 가졌어요. 전체가. 근데
근데 저는 그 원탁회의를 하면서 이 생각 중에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 좀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실제로 지금 우리 국회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여서 대통령도 비판하고 사법부도 비판하고 헌법재판소도 비판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1970년대나 80년대 같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1970년대 같으면 또 제가 흥사단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강의도 못해요. 이런 모임 가는 게 원천 봉쇄가 돼요. 우선 여러분들이 여길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집에서부터 막으니까, 성당에서부터. 70년대 그러고 조금 더 나으면은 우리가 나오는 걸 놔뒀다가 자동차를 태워서 저기 파주 쪽에 갔다가 버리고 와요, 그냥. 그럼 나 혼자 걸어와야 돼. 그럼 뭐 택시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땐 그렇게 했었을 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모이고 있고. 야, 국회에서 이런 모임이 아니고 참 엄청나게 변하긴 변했는데, 근데 여전히 언론도 통제되고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막 갖다 잡아가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덜 잡아가요. 그 대신 벌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500억, 막 억대. 그 노동조합 같은 데는 그냥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막 억대로 그냥 벌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제주 강정마을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 벌금명을, 신부님들은 이제 벌금 안 내고 나 감옥 가겠다 그래요. 그래도 또 벌금을 내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세상에 야 이거 참 모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한 분 한 분씩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분들이 헌법재판소가 87년 6월 항쟁의 결실이 헌법재판소거든요. 그전에 헌법재판소가 없었어요. 그럼 87년 6월 정신으로 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기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런데 두 분이 좀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정동익 선생님이라고 동아투위 해직 기자인데 4.5혁명의 회장이시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자적 감각으로 내일 모레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각되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모인 많은 분들이 그 뜻과 열정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다음에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걸 결의해 주십시오. 막 이제 박수 치면서 그 뜻을 확인했습니다. 또 몇 분 말씀 지난 다음에 김민우 목사님이라고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언론인 역할도 하셨고 글도 많이 쓰시고 지금 성공회대학교의 겸임 교수로 계시는 김민우 목사님은 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모레 통합진보당은 꼭 해산되어야 됩니다. 이 박근혜 불의한 정권 하에서 통합진보당과 같은 정당이 해산되지 않으면 어떤 정당이 해산됩니까? 통합진보당이 해산돼야지 이 정권이 불의한 불법한 정권이라는 것이 온 세계에 확인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참으를 끼우는 거죠. 그 자리는 지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기각하기를 원하는데 그 역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나서 이제 많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 제가 인사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종교인으로서 저기 윤 대표님 여기 물이 있어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내가 걸려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마시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긴 한데 이 두 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12월 19일 내일 모레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 그때
우리 민주주의를 다시 모이는 것을 결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두 번째, 김인우 목사님의 그 말씀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묻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할 때 부활이 가능하다는 성서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되새기면서 통합진보당이 죽어야지 또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죽으면 전화 이복이 되어서 모든 국민을 깨우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부활의 시작입니다. 하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이틀 뒤에 통합진보당 해산격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모였죠. 그때 이제 제가 통합진보당 실무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께 참 죄송하지만 이걸 전화 이복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다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감옥 갈 각오 되셨어요? 내가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은 기쁘게 감옥 갈 각오가 돼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막 강요하니까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답을 확 받아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 3차 원탁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갔는데 이렇게 통합진보당 때문에 그런 물주기가 하나 이렇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또 한편 작년 이제 1월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고 민주화의 결실에서 모임이 있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박상정 목사님 85살 되신 할아버지를 그냥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이유 하나로서 거기에 낙하산 임명을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반대하면서 한 몇 개월을 싸웠는데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직원들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6개월, 7개월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노조를 결성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길을 터주고 그때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던 여러 단체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아까 말한 민초학년과 그 세대, 그분들이 이런 정부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준비하면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무슨 국민회의 같은 준비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게 또 한 줄기가 쭉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고, 또 11월쯤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저희 또래, 저보다 선배 세대들이 모여서 야,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시국을 좀 고민하면서 모이는 자연스러운 조찬 모임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런 모임들을 묶어서 지난해 매해 12월 달이면은 우리가 송년회를 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주창이 되어서. 근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못하니까 우리 그러면 각자 돈을 냅시다. 3만 원씩 내가지고 우리가 민주평화 송년회를 합시다. 그래서 명동에 있는 YWCA에서 민주평화 송년회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제2의 민주화운동을 펼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의 그 경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의 또 경험, 또 청년 학생들의 통일운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7일부터 제가 창원을 기초로 한 20군데를 지역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1월 15일에 그러면 모든 단체들 모여서 우리 토론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3분이 발제하고 9분이 토론회 하면서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뭐 각자 의견이 다르죠. 너무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를 묶자. 그래도 또 한 분이 그 토론 끝나고 나왔더니 청년 세대를 우리가 끼워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끼리 하면 되냐. 청년 세대를 초대하자. 그래서 2월 12일에 또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여러 청년단체들 모인 자리에서 청년들이 또 꿈꾸는, 또 청년들이 일으켜야 할 미래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런 주제로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감은 좀 다르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청년들의 또 말을 들으니까 또 깨닫는 것도 있고, 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월 25일 박근혜 정부 2주년 때 우리가, 정말 저항대회를 하냐 그랬는데 좀 준비가 덜 됐어요. 그 2월 18일쯤인가 저희들 한 80여 명 제안자들이 모여서 그 당시 이제 민주국민행동이라고 이제 임시로 이름을 졌다가 이번 주간에 민주주의 국민행동, 약칭은 민주행동이라고 이제 그걸 어저께 발기인대를 가졌었는데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몇 차례 했는데 제가 지방을 다녀보니까 너무 그 열망이 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서는 또 힘을 얻은 게 부산 총학생회장이 온 거예요. 학생 간부들하고. 여기서 제가 좀 선동을 했어요. 제가 부산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변한다. 1979년 10월 16일 붐항쟁 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부산에 가서 그 학생들과 시민들의 항쟁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감동을 받고 이게 아니구나. 유신 체제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박정희를 제거시켜버린 거다. 부산이 움직이면은 독재자를 없애는 힘이 나온다. 부산아 뛰어라. 이러고 내가 좀 선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 지금 대법원의 법원에서 그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음모는 이름도 잊어버렸네. 내란 음모는 무죄, 선동은 유죄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 대책회의 때 선동은 죄가 아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선동하는 존재다. 부모님이 야 너 밥 먹어, 너 씻어, 너 공부해, 놀지 마. 이거 다 선동이잖아. 또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 그거 다 선동이에요. 또 우리 같은 종교인들이 강론하고 목사님도 설교하고 스님 설법하는 거 그거 다 선동입니다. 그 다음에 독재는 안 돼. 독재는 안 돼. 민주주의 해. 이거 다 선동이야. 인간은 언어 자체가 선동적이에요. 근데 선동을 죄로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부끄러워요. 사법부 반성해야 돼요. 선동이 인간의 언어의 표현인데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죄. 그래서 그걸 예술적으로, 예술이 다 선동 아닙니까? 이제 음악도 그렇고 다 박수치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분석해 나가자. 제가 대책회의 때 그런 안을 냈었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선동하고, 요새 제가 선동하고 다니고 있어요. 선동을 하니까요, 내 건강에 좋은 거야. 운동이 되니까. 동자 아니야,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근데 듣는 분들이 또 치유가 되신대요. 치유가.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그 소통의 이런 방법인데, 그런 내용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힘을 얻었는데, 모든 분들이 빨리 중앙에서 이런 기구가 좀 설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요. 그런 이제 내용을 전해가지고 준비를 오랜 동안 실무자도 많이 하다가 이제 어제 발기인대회를 했고, 이제 5.18 그 전에 창립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이제 제가 다니면서 드리는 말씀은 한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우선 이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역사. 그 지금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들 다 썩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일제 잔재를 청소하지 못한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썩은 겁니다. 이제 그게 친일파, 반민족,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이건 민족문제연구소의 존재 이유거든요. 이거 하나.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침묵 중에 동의할 수는 있어요. 다 우리가 먹고 살기. 그러나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 그 자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근데 그걸 못했어요. 프랑스는요 5년 동안 독일 나치에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게 프랑스의 괴뢰 정권, 비지 정권이 세워졌어요. 근데 5년 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가 물러갔잖아요. 드골이 영국에서
망명했다가 프랑스에 왔습니다. 파리에 들어왔는데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 대표 성당이잖아요. 거기서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니까 다 감사 미사를 봉헌하는데 드골이 자기 동료들을 시켜서 문 앞에서 지켰어요. 주교들 중에 나치 히틀러 비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가 고생할 때, 국민들이 고생할 때 그 불의한 정부가 야합했던 너희들은 하느님을 참여할 수 없다. 아니, 성당을 주교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몇 년 뒤에 바티칸하고 계속 외교를 접촉하면서 그 주교들 다 해임시켰어요. 이게 프랑스의 정신이에요. 무려 10만여 명을 다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제는 드골과 아주 가까운 친구면서 또 자기 아들의 대부예요. 그럼 아주 가족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비제를 다 처형을 했어요. 이게 프랑스의 민족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승만이가 들어온 다음에 이 칭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정권을 맺는 거예요. 미 군정이 또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지금 남한 정부는 친일파들이 만든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있을 때보다 계속 건국절 1948년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왜? 1919년 3.1 독립혁명 정신으로 4월에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그거를 없애려고 48년은 건국절로 만들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썩은 자들이에요. 친일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정리해야지 민족정의가 살아난다. 두 번째는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독재 잔재들, 이 독재, 인권과 민주주의를 배반했던 이 자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자들이 활개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이게 미국과 소련의 장난 때문에 갈라진 거잖아요. 물론 일본의 침략이 원죄고 그럼 우리가 합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분단을 놓고서 덕을 보는 자들, 분단 세력들, 이 자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제가 늘 줄기차게 외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또 공부하다 보니까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이라는 분은 지난번 2월 10일에 사재단 총회를 지리산에서 했었는데 그분이 1시간 반 강의를 하면서 고조선부터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야. 내 가슴이. 왜? 그 역사에 나오는 한사군 설치 그게 북경정 중국 땅 강북 쪽인가? 그쪽에 있었다는 거야. 한사군이 중국 문헌에. 근데 친일파들과 이병도 괴수 또 신석호라는 고려대 교수 이 자들이 다 일본 친일파들이야. 이 자들이 평양 근처 대동강 근처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사관이야. 그래서 동북공정이 중국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여기에 다 국제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걸 들으니까 피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지금 동북아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부 산하에. 이게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들이 다 친일사관으로 일관되어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우리의 세금으로 봉급 타가는 것들이. 이제 피가 거꾸로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정조 때, 정조가 개혁 임금이었잖아요. 정조의 죽음도 의문이 많다는데 죽자마자 노론 벽파가 집권하면서 쭉 이어지는데 그 자들은 친명파잖아요. 명나라가 최고다 그러다가 또 청나라 가서 붙고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 붙어. 이완용이가 바로 그 대표예요. 그래서 그 노론 벽파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자들이 바로 친명파, 친청파, 그 다음에 친파, 이완용, 그 다음에 친파가 되고 반민족이 되고 그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3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지금 또 뭐죠?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이 민족의 줄기, 이 자들 항상
권력. 이 자들에게는 민족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권력과 돈이면 다예요. 이런 잘못된 역사관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바른 역사관, 민족사관을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 제가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했더니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부족합니다. 신자유주의를 타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훌륭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애써서 너무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서 그냥 무분별하게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서 신자유주의에 매몰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청년 학생들이 어렵잖아요. 이제 돈이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저도 성심여대에서 그 당시에 강의를 했었는데 90년대부터 조금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좀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70년대, 80년대까지 청년 학생들은 우리의 감동을 줬거든요. 대학에 애써서 대학 들어갔어요. 그 조금만 참으면 대학만 졸업하면 다 취직이 보장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마다하고 독재 맞서 싸우면서 감옥을 막 갔었잖아요. 근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상이 다 이기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시대적인 탓도 있죠. 이제 우리 선배들의 탓도 있고 그런 상황일 때 김대중 대통령의 아쉬운 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FTA라든지 이런 거 또 막 체결하면서 어려워졌고 또 사실상 지금의 박근혜를 키워준 게 어떤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탓이에요. 유신 잔재를 청산을 못했거든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민주정권이 됐다고 뭐가 됐습니까?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타파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네 번째 가치로서 신자유주의 타파하고 부패 기업, 부패 관료 타파하자. 그래서 평등한 공동체 이렇게 나가자. 이런 거를 또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 정치학자들이 또 최근에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수 100명 이제 뭐 비례대표에 200명 지역구 하자고 선관위에서 제출했잖아요. 그 내용을 저도 이렇게 알아봤더니 아주 완전한 건 아니지만 아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받으면 참 좋겠다. 그냥 선관위 중에 그래도 젊은 분들이 유럽의 정치제도를 공부를 해가지고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도로서는 정치가 안 바뀌어요. 지역에 기반한 양당 구조, 영남에 기반한 새누리당, 호남에 기반으로 둔 새정치연합. 그래가지고 정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바뀔 수 있는 것이 뭐냐? 요번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서 비례대표를 좀 확장을 해서 나가면은 이 양당제를 우리가 깰 수가 있다. 그러면서 유럽과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합의제 민주주의는 뭐요? 우리 합의제 민주주의 아니었더니 우리는 다수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식이래요. 그러니까 노름식으로 먹는 놈만 다 먹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100표를 얻었어. 어떤 98표를 얻었어. 그럼 98표는 죽는 거야. 사표가 되어버리는 거야. 100표 얻은 사람은 왕이야. 국회의원 된 사람만. 그럼 이 98표를 죽이지 말고 98표의 유권자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걸 하자. 그래서 국민들이 찍은 표수만큼 국회의원을 비례대로 나누자. 그런 식으로 나누면은 지금 한나라당이 150 몇 석인데 과반수가 넘을 수가 없어요. 50%가 안 돼요. 40%밖에 안 되거든. 그럼 40%만큼 그럼 120석이야 국회가. 그럼 새누리당도 줄여.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제3당 건강한 제3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선거법만 개혁하더라도.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1등 승자 독식이 아니라 골고루 국민들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게 유럽식의 선거제도고 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 미국과 오스트랄리아와 영국 등 요 몇 나라 빼놓고는 전부 다 합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저도 그 설명을 듣고 그게 좋겠구나. 그래서 저는 문익하 목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 최선이 안 될 때는 차선을 택하는 지혜를 가져라.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차선. 지금 최선은 박근혜를 밀어내야 돼. 근데 안 되잖아. 물러가라도 물러갈 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선거제도를 바꿔서 차선으로 우리 국민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장치를 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5번째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우리의 목적, 민족정기,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통일, 또 신자주의 타파 이런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깨닫고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한마디로 당신들 하겠다는 게 도대체 뭐요? 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핵심만 얘기하셔. 이래요. 그래서 핵심은 싸우는 거예요. 투쟁. 투쟁을 한다고 되질 않지 않소. 또 하나는 대안이요. 대안. 우리가 내놓은 대안 선거제도 개혁이다. 국민들을 일깨워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주권을 지켜서 우리의 표 하나를 통해서 이 선거제도를 바꿔서 아름다운 민주주의 공동체, 통일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헌법재판소 하나, 또 하나. 이게 87년의 결실인데 87년 6월 항쟁 우리 아름다운 결실이에요. 그러나 그때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한계는 그때 6.29 선언이 났을 때 저는 아주 6.29 선언을 밀어내고 전두환이 군사정권을 종식시키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치인들은 타협을 잘하잖아요. 이것만 해도 받아먹자. 그래서 얼른 걸 받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7, 8, 9 노동자들이 막 데모를 하는데 이 노동자들은 꼼짝을 못하고 계시다가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기들 임금 투쟁만 하는 거예요. 임금 투쟁만. 그래서 제가 노동자들한테 임금 투쟁은 나중에 해라. 우선 독재 정권을 없애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야 된다. 근데 임금 투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주노총의 약점이랄까 한계가 너무 임금 투쟁하니까 우리 국민들 보기에 짜증나고 또 대기업 중심의 노조들이에요. 그 다음은 돈도 많이 타고 있거든. 그래서 이 아주 분명한 역사관, 민족관, 인간관, 정치원을 가지고 노조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내용들을 노동자 간부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비정규직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전태일 열사 우리 동생분께서 와 계신데 그 모란공원에 가서 제가 전태일 열사 앞에서 추모식을 할 때 노동자 간부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나 기업에 대다고 야단치지 말고 야단 치되 우리가 먼저 우리 걸 나눕시다. 정규직 분들이 자기 복부 일부를 나눠서 십시일반으로 비정규직과 나눈다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면 기업도 정부도 감동받아서 이걸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제가 안을 냈는데 뭐 사실 자기 걸 내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사제이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원리를 가지고 또 나눌 때 이 평등이 가장 빨리 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원론적으로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유랑쟁의 결실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5대 3대 1이 6대 3, 7대 2로 간다 하다가 8대 1로 결정이 났잖아요. 다른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왕 그러면 6대 3이라도 되지 이래서 내가 아니에요. 8대 1이 더 잘 된 거예요. 8대 1이어야지 분명하게 쓰레기가 어떤 건지 구별되지 않습니까? 8명은 쓰레기요, 쓰레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유랑쟁 정신을 폐기하고 그건 끝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유랑정신을 버린 거니까. 그래서 유랑정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제2의 민주화운동을 이룩하자.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 때 좌우 함께 모여서 신관의 운동을 펼쳤어요. 독립운동할 때 좌우가 어딨냐. 하나로 뭉치자. 또 독재와 타도하는데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뭉치자. 모든 시민단체. 근데 지금 시민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개인의 이기심이 있듯이 또 단체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뭐 물론 자기들의 일은 다 하되. 그랬더니 또 제가 파주에 갔더니 어떤 어머니께서 질문하시기를 지금 암담한데 어떻게 희망이 있어? 그래서 희망, 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예를 들었어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과 교수, 이분도 유태인이기 때문에 끌려갔어요. 밤차 타고 끌려가는데 기가 막힌 걸 본 거는 정문에 가니까 군인이, 아주 피곤한 군인이 이러고 하면 살아. 이러고 하면 죽는 거야. 그 가스실로 가는 거야. 무슨 과학적인 근거도 없어요. 그냥 이 군인이 이렇게 졸다가 이러고 살고 보면, 야,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좌우될 수가 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인데 그 앞에 가서 그냥 힘있게 섰어요. 운이 좋았는지 그거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 이렇게 살았어요. 살고 나서 거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의지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요. 죽는 사람과 살아나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았더니 포기한 사람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난 살아서 내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 내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내 자식을 만나야 되겠다. 목적을 설정하고 의지를 가진 분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45년에 대체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심리학자니까. 그게 의미요법, 로고 테라피. 나중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선종하셨는데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 또 의미가 있다, 존재 가치가 있다, 의미를 부여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근혜 5년, 역사에서 5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복식 호흡 한 번 하는 시간이야. 역사 기술할 때 1000년 단위로 기술되고 500년 단위, 100년 단위로 기술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박근혜 5년 어떻게 기술되겠어요? 그 여자 말대로 그때 그 사람 참 나쁜 여자였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5년 크게. 그래서 우리가 민족문제연구소 100년 전쟁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걸 100년 계획을 세워야 돼. 100년. 을사늑약에서부터 100년. 1945년부터 70년. 또 1961년 5.16 군사 반란에서부터는 이제 한 60년, 5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부터 100년을 계획하면서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된다. 그게 여러분들 다 청춘이시고 청년이니까 그런 힘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청년들의 기를 받아서 훨씬 제가 쌩쌩해졌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